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자의 후천적 무화, 제도의 후천적 무화, 인간의 후천적 무화부터 하면 되죠. 후천적 무화는 마음으로 이해하면 되죠. 절대자의 마음, 제도의 마음, 인간의 마음.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야 개인이 다 마음이 있으니까 탐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자의 마음, 제도의 마음을 어떻게 탐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개인의 마음을 잘 탐구하면 돼요. 왜 그런가요? 예전에 설명했죠. 보통 한 개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 개인의 욕망에 입각해서 형성되겠지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뭐라 했나요? 절대자의 마음이 일부가 변해서 된 것이다. 욕망을 내려놓고 생각을 하면 절대자와 합일하여 절대자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요. 절대자의 뜻이 담긴 외단을 이용하면 더욱 쉽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절대자의 마음 안에 뭔가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겠죠. 그래요. 뭐 제도의 마음도 들어있겠죠. 절대자도 있겠죠. 그래서 예로부터 그래요. 절대자와 진리를 연구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뭔가요? 마음을 갈고 닦으며 마음을 잘 살펴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자의 후천적 무아는 당연히 불변이고 완전합니다. 그렇겠죠. 제도의 후천적 무아는 인간과 같이 만들어진 것이나 무아는 아니더라도 유구한 역사 속에서 드러난 것으로 선천적인 제도의 무아일 때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수명과 비교할 때 수배 혹은 수십 배에 걸친 기간을 두고 변합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는 전쟁도 있었고 폭동도 있었으며 온갖 사건들을 다 겪었지요. 성인들도 있었고 극악무도한 인간들도 있었지요. 그래요. 그리고 인간들이 현명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요. 이는 제도의 후천적 무아의 상태는 절대자의 후천적 무아와 비교하면 태양 합해 반들보만도 못할지언정 일반적 인간이 후천적 무아의 상태보다는 견고하고 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석이 있죠. 일반인의 마음보다 뛰어난 제도의 마음은 절대자의 뜻을 받아들인 제도의 마음이다. 즉 모든 제도의 마음이 일반인의 마음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다. 선천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마음은 어떻다는 건가요? 일반인의 마음보다 뛰어나겠죠. 삿된 견해를 그래요, 만들어내서 그 견해에 입각해서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문제가 있는 거죠. 열등해질 수가 있는 거죠. 제도의 후천적 무아는 절대자의 개념과 자비와 사랑의 개념도 당연히 있지요. 그렇겠죠. 선천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마음에는 그래요.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겠죠. 왜 그런가요? 제도의 마음의 그래요. 실체는 뭔가요? 많은 인간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인간들이 공통된 마음이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통된 마음이니까 그렇겠죠. 제도는 절대자와 자비와 사랑, 정의를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아직 알 단계가 아니라고 보거나 알아봤자 제도에게나 인간들에게 인간들에게나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제도가 자비와 사랑에 인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에서는 그래요. 법에 의해서 다스리죠. 법에는 인정사정 없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앞에서 제도에는 인간이 감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인간은 현재 이 시점을 통과하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대를 이으면서 유구한 세월을 이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인간이며 그렇죠. 앞에서 언급한 인간들의 일반 의지 형태 역시 현재 여론조사를 통해 손쉽게 알 수 있는 의지 형태가 아니라 유구한 세월을 거치며 드러나는 의지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요. 제도의 의지는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다수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제도가 잔인하게 느껴져도 제도 탓은 아닌 것이지요. 자비와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조건이 되어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도의 의지에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수 없느냐? 나타날 수 있겠지요. 어떤 경우에 당연히 문명의 발전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고 그래요.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되어야 하고 저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문명이 발전하더라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인간들이 정의와 자비와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려고 하고 실천하려는 의지 형태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비로소 저도 역시 자비와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석에 달려있죠. 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만 지녀서는 절대자와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절대자의 목적은 인간 전체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비와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만 지녀서도 절대자와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절대자의 목적은 진리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로 자비와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닐 때 비로소 절대자는 진리와 함께 비둘기처럼 마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진리에 이르는 길에 나와 있죠. 참된 자비와 사랑의 실현은 뭘까요? 진리에 입각하여 자비와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자비와 사랑은 동시에 뭔가요? 자비와 사랑을 가장한 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포퓰리즘이 유행하죠. 막 퍼주자. 혹은 또 가난한 이들 막 퍼주자. 그러면 이제 인기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죠. 그건 자비와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리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국가의 8개. 국가의 8개의 각계에 새겨지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윗선 절대자, 중간선 작업수단, 아랫선 국가 구성원. 국가와 관련된 8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게 절대자, 두 번째 게 공간 및 물적 토대, 세 번째 게 국가 구성원. 그래요. 국가 구성원에는 누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국민이 있죠. 근데 국민만 있는 게 아니죠. 국민 외에 국가 구성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 한국만 보더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있잖아요. 그래요. 또 누가 있을 수 있나요?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국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 구성원이 있을 수 있죠. 고대
농경과 같으면 노예. 그렇죠. 네 번째 게 통일성이 부여된 국민의 활동입니다. 다섯 번째 게 국가를 구성하는 영역들. 여섯 번째 게 통일성. 일곱 번째 게 체계의 고도화. 여덟 번째 게 다른 제도에 속한 체계들의 결합. 글쎄요, 이렇게 부여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떠오르는 대로 했겠죠. 물론 그냥 떠오르진 않았겠죠. 그래요. 경제학, 법학, 경영학, 전자공학, 물리학, 생물학, 미학 등 여러 학문이 있으나 국가학이 없는 이유는 국가는 영역들이 상호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리되어 개체를 형성하고 있는 영역들이 독자적으로 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에서 별도로 국가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학문이 분학이 되기 전에는 국가를 다루는 책이 있었겠죠. 그래요. 근데 현 시대에서는 국가를 따로 다루는 학문이 있지 않아요. 국가를 다루려면 국가를 구성하는 영역들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국가학을 연구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즉 영역들의 상호 결합으로 이루어진 총체가 국가이기에 구체적 연구 대상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해져 버리죠. 그래요. 국가에는 정부도 있고 기업도 있고 많잖아요. 국가 구성원들도 있고 경제 영역이 있고 정치 영역이 있고 종교 영역이 있고 광범위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가를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전부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학이 따로 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겠지요. 불가능에 가깝겠지요. 그래요. 한 사람이 국가학을 그래요. 완벽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학의 연구 대상을 최대한 줄이면 제도와 통일성, 정의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국가학의 연구 대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면 제도와 통일성, 정의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 글을 쓰니는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이지요. 몸으로 펼치는 태극신감의 한 형식. 앞에서 제시한 무공 형태들을 충분히 익숙해지고 자기만의 무공 형식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태극신감을 익힐 수 있게 되면 자기만의 고차원적인 태극신감의 형식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주로 8개를 이용하여 무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64개 이상을 이용하여 무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선천팔계금이나 후천팔계금, 태극팔계금 역시 태극신금의 형식들이나 이 단계부터 구별하여 몸으로 펼치는 태극신금이라고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그전에는 별도 이름들을 붙였죠. 근데 이제부터는 태극신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요. 그래요. 뭔가 당시에 고차원적인 어떤 무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뭔지 봐야 되겠지요. 우선 선천 64개만을 이용하여 무공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개의 선천 8개를 두르고 각각의 개 앞이나 뒤, 위나 아래에 선천 8개의 개가 순서대로 지나가게 하면서 무공을 펼칩니다. 그래요. 뒤에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몸에 두른 선천 8개의 개 뒤로 선천 8개의 개들이 순서대로 지나가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를 다룹니다. 그래요. 위나 아래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뒤로 지나가도록 규칙을 정하겠다는 얘기지요. 한번 볼게요. 한 개의 선천 8개를 머리와 발을 축으로 두릅니다. 이어진 선 3개는 머리에 놓이고 끊어진 선 3개는 발에 놓입니다. 선천 8개의 7번째 개가 몸 정면에 오도록 회전시킵니다. 8개의 모든 개들은 땅과의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세웁니다. 앞에서 언급한 형식과 또 동일하죠. 8개의 각개는 가로로 세울 수도 있고 세로로 세울 수도 있는데 우선 가로로 세웁니다.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린 뒤 양발 끝의 각도가 양발 뒤꿈치를 축으로 45도 정도 되게 놓습니다. 각도가 중요한 건 아니라 있죠. 편안한 각도로 서면 된다 있죠. 검 2개를 양손에 쥡니다.
선천발개를 왼쪽으로 45도 각도로 회전시킵니다. 머리 발에 두르고 있죠. 45도로 회전시키죠. 허리를 왼쪽으로 45도 회전시켜 선천팔개 8번째 개 윗선을 왼손의 등검으로 우에서 좌로 뺍니다. 위에서 8번째 개가 이거죠. 우에서 좌로 뺀다는 거죠. 왼손으로. 8번째 개 중간선을 오른손의 진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뺍니다. 두 번 이렇게 베는 거죠. 오른손 왼손으로. 쌍검법이죠. 그리고 선천팔개의 두 번째 개부터 8번째 개가 차례로 기존의 8번째 개 뒤로 지나가게 하고 두 번째부터 5번째 개가 차례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뒤로. 거기에 맞춰 양손의 등검으로 5번째 개까지는 번갈아 가며 이치에 맞게 지르거나 벤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 개부터 8번째 개를 지나 첫 번째 개까지는 양손으로 번갈아 가며 뺍니다. 여기까지는 지르거나 펴서 파괴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나가게 하면서 베면서 있는다는 거죠.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그래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만들었겠죠. 그래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